한국은 교과서에 나오는 전쟁 국가 아닌가요? 미국 명문 사립학교 학생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 옛날 문화나 보러 가는 거야. 교사도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10초 만에 끝나는 자동 입국 심사. 밤 11시 주문이 아침 7시에 도착하는 배송. 80대 할머니가 쓰는 배달앱. 이게 70년 전 전쟁했던 나라라고요? 학생들이 경악했습니다. 1953년 폐허에서 2024년 세계 7위 경제 대국까지 단 70년, GDP 500배 증가, 반도체 세계 1위. 우리가 배운 게 틀렸어요. 학생들의 외침이 미국을 흔들었습니다. 지금 공개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공항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줄이 거의 없었어요. 자동 입국 심사 기계가 10대 넘게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은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을 거쳐 10초 만에 통과했습니다. 우리 학생 15명도 그냥 기계 앞에 섰다가 통과했죠. 뒤에서 한 학생이 속삭였습니다. LA 공항보다 빠른데요? 저는 제임스 톰슨입니다. 매사추세츠에 있는 애덤스 아카데미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35살, 교직 경력 10년 차죠. 우리 학교는 해마다 해외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올해는 아시아 3개국 투어였습니다. 일본 일주일, 한국 4일, 중국 일주일. 솔직히 한국은 두 나라 사이의 경유지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경복궁이나 보고 한식 먹고 그 정도요. 짐을 찾는데 또 놀랐습니다.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 위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나오는 짐의 위치가 표시됐어요. 제 가방이 지금 벨트 어디쯤 오고 있는지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신기해하며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죠. 이게 다 필요한 건가 싶었지만 확실히 편하긴 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려는데 한국인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지하철이 더 빠르고 편하다고요. 저는 살짝 걱정했어요. 15명 학생을 데리고 짐까지 들고 지하철을 탄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가이드가 자신 있게 안내했고 우리는 공항철도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플랫폼 가장자리에 투명한 문이 있었어요. 스크린도어라고 하더군요. 전동차가 들어오기 전까지 승객들이 선로로 떨어질 수 없게 막아놨습니다. 천장의 전광판에는 다음 열차가 3분 28초 후에 도착한다고 나왔어요. 초 단위까지요. 한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거 진짜 정확해요? 정확했습니다. 3분 28초가 지나자 정말로 열차가 들어왔어요. 문이 열리고 우리는 탑승했습니다. 내부는 깨끗했고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가 있었죠. 학생들은 즉시 핸드폰을 꺼내 충전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역까지 가는 동안 저는 계속 주변을 관찰했어요. 열차 내부 전광판에는 현재 속도가 표시됐습니다. 시속 110km. 환기 시스템도 좋았고 소음도 거의 없었어요. 40분 만에 서울역에 도착했는데 학생 하나가 말했습니다. 보스턴 지하철보다 조용한데요? 서울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했습니다. 여기서 또 놀랐어요. 환승 통로에 움직이는 보도가 설치돼 있었고 방향 표지판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시됐습니다. 학생들은 길을 잃을 걱정이 전혀 없었죠. 2호선 플랫폼에서 기다리는데 전광판이 또 나왔습니다. 다음 열차 도착까지 2분 15초. 그 옆에는 현재 이 열차가 어느 역을 지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줬어요. 한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기술이 왜 이렇게 좋아요? 아시아라서 그런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궁금했거든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체크인을 하러 프런트에 갔는데 직원이 태블릿을 건네줬어요. 거기에 여권을 스캔하고 서명을 하고 QR코드를 받으면 끝이었습니다.
카드키도 없었어요. 핸드폰에 뜬 QR코드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학생 15명 체크인이 10분도 안 걸렸죠. 방에 들어가 짐을 풀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펼쳐졌어요. 고층 빌딩들, 넓은 도로, 한강.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미국 도시 같기도 하고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녁 식사 후 학생들과 호텔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놀랐어요. 직원이 없었습니다. 무인 편의점이었죠. 물건을 집어들면 센서가 인식하고 출구에서 자동으로 결제됐습니다. 카드만 태그하면 끝이에요. 학생 하나가 말했습니다. 아마존고랑 똑같은데요? 근데 여기가 더 많네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한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정말 70년 전에 전쟁했던 나라 맞아요? 교과서에서 배운 거랑 너무 다른데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내일 경복궁 가면 좀 더 우리가 아는 모습일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이미 예상이 빗나가기 시작했다고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제가 기대했던 일정이었어요. 600년 역사의 조선 왕궁, 전통 건축물, 한복 입은 사람들. 이제 좀 교과서에서 본 아시아가 나오겠구나 싶었죠.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경복궁역에서 내렸습니다. 5번 출구로 나오니 바로 광화문이 보였어요. 웅장한 물루와 석조 구조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학생들이 와하고 탄성을 질렀죠. 저도 인정합니다. 정말 멋있었어요. 그런데 궁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또 예상이 틀렸습니다. 매표소에서 직원이 학생들에게 태블릿을 하나씩 나눠줬어요. AR 가이드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궁궐 곳곳에서 태블릿을 들면 증강현실로 옛날 모습이 화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학생 하나가 근정전 앞에서 태블릿을 들었는데 화면에 조선시대 관리들과 왕이 나타났습니다. 3D로요. 전통 궁궐의 최신 기술이라니. 이상한 조합이었지만 효과는 확실했어요. 학생들은 궁궐 곳곳을 다니며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습니다. 이 기둥이 원래 저렇게 화려했구나. 여기서 과거 시험을 봤구나. 단순히 건물만 보는 것보다 훨씬 흥미로워했죠. 2시간 정도 경복궁을 둘러본 후 우리는 광화문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광장 곳곳에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었어요. 공유 서비스라고 하더군요. 한 학생이 앱을 깔더니 바로 킥보드를 빌렸습니다. QR코드 스캔 한 번에 잠금이 풀렸죠.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안전한 거냐고 물었더니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헬멧은 킥보드에 부착돼 있고 속도 제한이 있고 GPS로 위치 추적이 된다고요. 인도에서는 타면 안 되고 지정된 주차 구역에만 반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체계적이더군요. 광장 주변에 전기차도 많이 보였습니다. 택시 절반 이상이 전기차였어요. 충전소도 곳곳에 설치돼 있었죠.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보다 전기차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점심은 인사동 근처 전통시장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가이드가 추천한 곳이었어요. 통인시장이라고, 오래된 재래시장이라고 했죠. 저는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옛날 방식으로 장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 시장에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가게들이 빼곡했어요. 떡볶이, 튀김, 김밥, 순대. 냄새만으로도 배가 고파졌죠. 학생들은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습니다. 한 떡볶이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머리가 새하얗고 허리가 약간 굽은 8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우리는 떡볶이를 주문했고 할머니는 능숙하게 재료를 볶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대로였어요. 그런데 계산할 때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태블릿을 꺼내셨어요. 거기서 금액을 입력하고 QR코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핸드폰으로 스캔해서 결제했죠. 카드도 받으셨지만 QR 결제가 더 빠르다고 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할머니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배달 주문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배달 앱을 열어서 주문 내용을 확인하시고 떡볶이를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학생 하나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할머니가 우리보다 디지털 더 잘 쓰시는데요? 저도 놀랐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스마트폰 쓰는 것도 어려워하시는데 여기 80대 할머니는 배달 앱을 쓰고 계셨어요.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다들 이렇게 쓰냐고요? 가이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이라고요. 시장을 나와 다시 지하철을 탔습니다. 명동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할머니도 디지털을 쓸 수 있어요?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아마도 필요해서가 아닐까요? 여기서는 그게 일상이니까요. 명동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쇼핑하는 사람들, 음식 먹는 사람들, 사진 찍는 관광객들. 활기가 넘쳤어요. 우리는 화장품 가게 몇 곳을 들렀고 학생들은 선물을 샀습니다. 계산은 모두 카드나 핸드폰으로 했죠. 현금 쓰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24시간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어제 본 무인 편의점이었어요. 학생들이 음료수와 과자를 골랐고 저는 커피를 집었습니다. 출구에서 카드를 태그하자 자동으로 계산이 됐어요. 영수증은 문자로 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식당도, 카페도, 편의점도 다 열려 있었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밤에도 안전한가 봐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미국 같으면 이 시간에는 거리가 비는데 여기는 달랐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머릿속으로 오늘 하루를 정리했어요. 경복궁의 AR 시스템, 광화문의 전기차와 킥보드, 시장 할머니의 배달 앱, 무인 편의점. 전통과 현대가 이상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어색하지 않게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게 다 언제부터 이랬을까요? 셋째 날 오전, 우리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생 교류 프로그램이었어요. 우리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짝을 이뤄 함께 수업을 듣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학교 정문을 들어서자 깨끗한 교정이 보였습니다. 5층짜리 건물 몇 개가 디귿자 형태로 배치돼 있었어요. 운동장에서는 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하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수업 시간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고등학교였죠. 교실에 들어갔는데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칠판이 없었어요. 대신 교실 앞쪽 벽면 전체가 대형 스크린이었습니다. 각 책상마다 태블릿이 놓여 있었고 학생들은 그걸로 필기를 했죠. 종이 교과서를 쓰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수학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화면에 문제를 띄우자 학생들은 태블릿으로 풀이를 입력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답안이 선생님 화면에 모였고 선생님은 틀린 학생들에게만 개별 힌트를 보냈어요. 효율적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한국 학생 한 명이 우리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미국 학교는 어때요? 우리 학생이 대답했죠. 칠판 쓰고 노트에 필기하고 그냥 보통이에요. 한국 학생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칠판 써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급식실로 내려갔는데 여기서도 놀랐어요. 식판을 들고 줄을 서는 게 아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으면 메뉴가 나왔어요. 각자 원하는 메뉴를 선택하면 조리실에서 준비해서 가져다 줬습니다. 알레르기 정보도 다 표시돼 있었죠. 한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은 급식이 무료래요. 정말이에요? 저는 가이드에게 확인했습니다. 맞다고 하더군요. 초중고 급식이 대부분 무상이라고요. 영양사가 직접 관리하고 식재료도 엄격하게 검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학생 하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도시락 싸오거나 카페테리아에서 사 먹는데 여기가 더 좋은데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시스템이 훨씬 체계적이었어요. 오후에는 한국 학생들이 방과 후 활동을 보여줬습니다. 로봇 동아리, 코딩 동아리, 밴드 동아리. 시설이 좋았어요. 로봇 동아리는 국제대회 준비 중이라고 했고, 코딩 동아리는 자체 개발한 앱을 시연해줬습니다. 학교 급식 메뉴를 미리 보고 알레르기 정보를 확인하고 친구들과 식단 평가를 공유하는 앱이었죠. 한 학생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교 컴퓨터실보다 여기가 더 좋은데요.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장비도 최신이었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었어요. 학교 방문을 마치고 우리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어요. 학생들은 피곤했지만 흥분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죠. 저는 방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필요한 물건이 생각났습니다. 칫솔이 떨어졌거든요. 핸드폰으로 쿠팡이라는 앱을 열었어요. 가이드가 추천한 배송 앱이었습니다. 칫솔을 검색하고 주문했죠. 밤 11시였습니다. 주문 확인 화면에 이상한 문구가 떴습니다. 로켓 배송. 내일 오전 7시 도착 예정. 저는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밤 11시에 주문한 걸 다음날 아침 7시에 준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다음날 아침, 알람보다 초인종이 먼저 울렸습니다. 7시 5분이었어요. 문을 열자 배송 기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주문하신 물건이요. 정말로 왔더군요. 밤 11시 주문, 아침 7시 배송. 8시간 만에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학생이 대답했죠. 선생님, 저도 어젯밤에 과자 주문했는데 아침에 왔어요. 다른 학생도 말했습니다. 저는 책 주문했는데 진짜 신기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미국은 왜 이런 거 없어요? 아마존 프라임도 이틀 걸리잖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요?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배송이 되냐고요?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물류센터가 전국에 분산돼 있고 밤새 분류 작업을 하고 새벽에 배송이 시작된다고요. 시스템이 자동화돼 있어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배송비는요? 가이드가 대답했죠. 월 회원권 내면 무료예요. 한 달에 5,000원 정도요. 학생들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4달러 50센트. 그게 말이 돼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디지털 교실, 무상급식, 8시간 배송.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선진국 아니었나요? 오전 일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이었습니다. 역사교사인 저로서는 기대되는 일정이었죠. 박물관에 도착해 전시실을 둘러봤는데 여기서도 태블릿 가이드가 나왔습니다. AR로 유물을 3D로 볼 수 있었어요. 신라 금관을 360도로 돌려가며 볼 수 있었죠.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뭐 하나 옛날 방식이 없네요. 전부 디지털이에요. 저도 느꼈습니다. 전통을 보여주면서도 현대 기술을 자연스럽게 섞어놨더군요. 점심을 먹으며 학생들과 이야기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생각했던 한국이 아닌 것 같아요. 더 발전했어요.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 앞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어요. 적어도 우리가 본 것들은 그랬습니다. 오후에 가이드와 상의했습니다. 일정을 조금 바꿀 수 있냐고요. 판교라는 곳에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이드가 물었죠. 테크노밸리요? 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오는지 보고 싶어요. 가이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내일 가시죠.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GDP, 기술력, 인프라. 숫자들이 나왔어요. 세계 10위권 경제, 반도체 1위, 오지 세계 최초 상용화.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뒤처진 건가요? 다음 날 오전, 우리는 판교로 향했습니다. 서울 남쪽에 위치한 신도시였어요. 지하철 신분당선을 타고 40분쯤 가니 판교역이 나왔습니다. 역에서 나오자 다른 풍경이 펼쳐졌죠. 유리로 된 고층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깨끗한 거리, 넓은 보도, 정돈된 가로수.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실리콘밸리와 비슷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계획적으로 보였죠.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판교 테크노밸리예요. 한국의 IT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넥슨. 학생 하나가 반응했습니다. 넥슨이요? 메이플 스토리 만든 회사요? 가이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방문지는 네이버였습니다. 그린 팩토리라는 건물이었죠. 건물 자체가 인상적이었어요. 친환경 설계로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했고 곳곳에 휴식 공간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일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안내 담당자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유창한 영어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네이버는 한국 최대 포털 사이트이고 검색, 쇼핑, 결제, 지도, 웹툰. 거의 모든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어요. 학생 하나가 물었습니다. 구글이랑 비슷한 거예요? 담당자가 웃으며 대답했죠.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더 많이 쓰여요. 점유율이 60%가 넘거든요. 구글은 30% 정도요. 저는 놀랐습니다. 구글을 이긴 검색 엔진이 있다니요. 담당자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한국어 검색 최적화가 잘 돼 있고 현지 서비스가 강해요. 배달, 예약, 쇼핑. 다 네이버로 해결되거든요. 전시실로 이동했습니다. 네이버의 AI 기술, 클로버라는 음성 인식 시스템, 팝하고 번역기.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봤어요. 한 학생이 영어로 말하자 실시간으로 한국어로 번역됐습니다. 정확도가 높았어요. 다음은 카카오 본사였습니다. 판교 스페이스닥원이라는 건물이었죠. 여기도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안내자가 설명했어요. 카카오톡은 한국인의 95% 이상이 사용하는 메신저라고요.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95%요? 그게 가능해요? 안내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에서 카카오톡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메시지, 통화, 송금, 택시 호출, 선물 보내기. 다 카카오톡으로 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미국의 왓츠앱이랑 비슷한 건가요? 안내자가 대답했어요. 왓츠앱보다 훨씬 많은 기능이 있어요. 카카오페이로 결제도 하고, 카카오뱅크로 은행 업무도 보고, 카카오택시로 이동도 하죠. 하나의 생태계예요. 오후에는 삼성 반도체 전시관으로 갔습니다. 수원에 있었는데 판교에서 차로 30분 거리였어요. 전시관에 들어서자 거대한 웨이퍼가 전시돼 있었습니다. 12인치 실리콘 웨이퍼였죠. 전시 설명을 들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1위예요. DRAM 점유율 43%, NAND 플래시 점유율 33%. 스마트폰, 컴퓨터,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절반 가까이가 한국산이라고 했습니다. 한 학생이 자기 아이폰을 꺼냈습니다. 이 안에도 삼성 부품이 있어요? 안내자가 웃으며 대답했죠. 당연하죠. 아이폰 메모리는 대부분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제품이에요. 디스플레이도 삼성이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기기들, 애플 제품들 안에 한국 기술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핸드폰을 내려다봤죠. 전시관 한쪽에는 미래 기술 코너가 있었습니다. 3나노 공정, GAA 트랜지스터, HBM 메모리. 기술 용어들이 나열됐어요. 안내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미세 공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3나노는 삼성과 대만 TSMC만 가능하고 미국도 아직 못 만들어요. 한 학생이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인텔은요? 저는 대답했어요. 인텔은 7나노도 아직이에요. 학생이 다시 물었죠. 그럼 한국이 미국보다 앞선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반도체만 놓고 보면 그렇다고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전시관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한 학생이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기술 강국이 미국, 일본, 독일인 줄만 알았어요.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한국이 잘 안 나와요. 주로 한국 전쟁이나 남북 분단 정도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배운 게 틀린 건가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틀렸다기보다는 불완전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세계 지도에 한국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던 거죠. 저녁 무렵 판교의 한 스타트업 카페에 들렀습니다. 가이드가 예약해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한 스타트업 CEO를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성이었죠.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이야기했어요. 한국은 오지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고 지금은 육지를 개발 중이라고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도 여러 곳에 구축돼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 지원도 많이 받는다고 했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더 유명한데 왜 한국에서 창업하셨어요? CEO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은 테스트가 빨라요. 인프라가 좋고 얼리어답터가 많고 피드백이 즉각적이죠. 미국보다 속도가 빠르거든요.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판교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불 켜진 사무실들,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 이곳이 한국의 실리콘밸리구나 싶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다른 버전의 실리콘밸리였죠. 더 빠르고, 더 촘촘하고, 더 체계적인 버전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는 기술 강국 리스트가 틀렸다는 걸요. 다섯째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학생 중 한 명인 에밀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열이 나고 기침이 심했습니다. 저는 가이드에게 연락했고, 가이드는 근처 병원을 찾아줬습니다. 병원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에밀리와 함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놀랐죠. 키오스크가 있었고, 거기서 접수를 하면 됐습니다. 여권 스캔, 증상 입력, 진료과 선택. 3분 만에 접수가 끝났어요. 대기실에 앉았는데 10분도 안 돼서 에밀리 이름이 불렸습니다. 미국 같으면 30분은 기다렸을 텐데요.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영어를 할 줄 아셨고 에밀리를 진찰했습니다. 간단한 감기라고 하시더군요. 처방전을 받고 약국으로 갔습니다. 병원 1층에 있었어요. 약사님이 약을 조제해 주셨고 우리는 계산대로 갔습니다. 얼마나 나올까 걱정했죠. 미국에서 병원비는 보험 없이는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계산서를 받았는데 눈을 의심했습니다. 진료비와 약값 합쳐서 2만 원이었어요. 미국 달러로 15달러 정도였죠. 저는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게 맞냐고요? 약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외국인도 건강보험 적용이 일부 되고 감기는 원래 비용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미국이었으면 보험 없이 200달러는 나왔을 거예요. 저도 알았습니다. 미국 의료비가 얼마나 비싼지요.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택시 기사님이 영어를 못하셔서 번역 앱을 켰습니다. 간단한 대화를 나눴죠. 기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요. 저렴하고 빠르고 품질도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요? 기사님이 대답하셨어요. 건강보험은 1980년대에 시작됐고 2000년대 들어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요. 지금은 전 국민이 의무가입이라고 하셨습니다. 숙소에 에밀리를 내려주고 저는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 일정은 부산으로 가는 거였어요. KTX를 타고 부산에 갔다가 당일치기로 돌아오는 계획이었죠. 학생들을 데리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역은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공항 터미널처럼 넓고 깨끗했습니다. 티켓을 발권하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죠. KTX가 서 있었습니다. 유선형의 하얀 열차였어요.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은 넓고 편했어요. 각 좌석마다 콘센트가 있었고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됐습니다. 학생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핸드폰을 꺼냈죠. 9시에 출발했습니다. 열차가 천천히 움직이더니 속도를 올렸어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전광판에 현재 속도가 표시됐죠. 시속 300km였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비행기보다 빠른 것 같아요. 저는 웃었어요. 비행기만큼은 아니지만 확실히 빨랐습니다. 2시간 30분이면 부산에 도착한다고 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km가 넘는데 말이죠.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터널을 지나고 다리를 건너고 도시를 스쳐 지났어요. 대전,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향했죠. 학생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기차를 타본 적이 없다고요. 정확히 11시 30분에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2시간 30분 만이었어요. 미국 같으면 비행기를 타거나 차로 6시간은 달려야 할 거리였죠. 부산에서 점심을 먹고 해운대 해변을 구경했습니다. 학생들은 바다를 보며 즐거워했어요. 오후 4시에 다시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7시에 숙소에 도착했죠. 왕복 800km를 하루에 다녀온 겁니다. 저녁을 먹고 명동 거리를 산책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붐볐어요. 식당, 카페, 상점들이 다 열려 있었죠. 사람들도 많았고 분위기도 활기찼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밤에도 무섭지 않아요. 저도 느꼈습니다. 미국 도시의 밤거리와는 달랐어요.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가이드에게 물어봤습니다. 밤에 이렇게 안전한 이유가 뭐냐고요.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CCTV가 많고 경찰 순찰도 자주 돌고 범죄율 자체가 낮다고요. 특히 강력 범죄는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어요. CCTV가 얼마나 많은데요? 가이드가 대답했죠. 서울만 해도 수십만 대가 설치돼 있다고요. 주요 도로, 골목길, 지하철역. 거의 모든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한 학생은 감시받는 것 같다고 했고 다른 학생은 안전해서 좋다고 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프라이버시와 안전.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간식을 사려고요. 계산하면서 점원과 짧게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어는 못하지만 번역 앱으로 소통했죠. 점원이 말했습니다. 한국 좋아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좋지만 옛날에는 아니었다고요. 1960년대만 해도 가난했다고 했죠.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이냐고요. 점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 할아버지 세대는 굶주렸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 병원, 지하철, KTX, 편의점, 다 60년 만에 생긴 거라고 했죠. 숙소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어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60년이 조금 넘었죠. 그 짧은 시간에 전쟁 폐허에서 이만큼 발전했다고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 현대사를 검색했어요. 1953년 휴전, 1960년대 경제 개발,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민주화, 1997년 IMF 위기, 2000년대 IT 강국. 숨가쁜 역사였습니다. 잠들기 전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섯째 날, 우리는 인천 송도로 향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서울에서 지하철로 1시간 거리였죠.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2000년대 초반부터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스마트 시티라고요. 센트럴파크역에서 내렸습니다. 역사를 나서자 정돈된 도시가 펼쳐졌어요. 넓은 도로, 현대적인 건물들, 중앙에 큰 공원. 마치 설계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설계된 도시였죠. 센트럴파크로 걸어갔습니다. 공원 중앙에 인공수로가 있었고 물이 깨끗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이 물은 해수를 끌어와서 정화한 거라고요. 수질 관리가 자동으로 된다고 했죠. 공원 곳곳에 쓰레기통이 없었습니다. 학생 하나가 물었어요. 쓰레기는 어디에 버려요? 가이드가 건물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투입구가 있다고요. 우리는 그곳으로 갔어요. 벽면에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원통형 통로가 보였어요. 가이드가 설명했죠. 쓰레기를 여기 넣으면 지하 파이프를 통해 자동으로 수거된다고요. 진공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진공? 우주선에서나 보던 건데요. 가이드가 웃었어요. 송도는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됐다고요. 쓰레기 수거차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가로등을 봤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가로등이었어요. 하지만 가이드가 설명하니 달랐죠. 이 가로등은 IoT로 연결돼 있고 사람이 없으면 밝기를 줄인다고 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가로등에 CCTV, 와이파이, 대기질 센서, 비상벨이 다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가로등이 5가지 기능을 한다는 거죠. 학생들이 신기해했어요. 건물들도 특이했습니다. 외벽에 센서가 부착돼 있었고 실내 온도와 공기질이 자동으로 조절된다고 했어요. 에너지 사용량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된다고 했죠.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이거 완전 미래 영화 같은데요. 저도 동감했어요. 영화에서나 보던 스마트 시티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오지 체험관으로 갔습니다.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입구에서 안내자가 맞았고 우리는 전시실로 들어갔습니다. 첫 체험은 자율주행이었어요. 시뮬레이터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도로가 나타났고 차가 스스로 움직였어요. 핸들을 잡을 필요가 없었죠. 오지 네트워크로 실시간 도로 정보를 받아서 주행한다고 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어요. 이거 진짜 도로에서도 돼요? 안내자가 대답했죠. 아직 시범 단계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테스트 중이라고요. 몇 년 내로 상용화될 거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원격 의료였습니다. 화면에 의사가 나타났고 환자 역할을 하는 사람과 대화했어요. 카메라로 환자 상태를 보고 실시간으로 진단했습니다. 지연이 거의 없었어요. 안내자가 설명했습니다. 오지는 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지연 시간이 짧다고요. 그래서 원격 수술도 가능하다고 했죠. 서울에 있는 의사가 부산에 있는 환자를 수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진짜 그게 돼요? 안내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이미 실험은 성공했고 상용화를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VR 체험도 해봤습니다. 헤드셋을 쓰자 가상 공간이 펼쳐졌어요. 서울 시내였습니다. 걸어다니고 건물에 들어가고 물건을 살 수도 있었죠. 오지 네트워크 덕분에 끊김이 없었어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여기서는 그런 것 같아요. 체험관을 나와 카페에 앉았습니다. 학생들과 토론을 시작했어요. 오늘 본 것들에 대해서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송도는 미래 도시 같았어요. 다른 학생이 덧붙였죠.
오지 기술도 미래 기술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이미 쓰고 있네요. 또 다른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미래에 대한 투자인가요? 아니면 이미 미래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둘 다일 거예요. 투자하면서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한 학생이 말했어요. 미국은 아직 사지도 제대로 안 되는 곳이 많은데요. 저도 알았습니다. 미국 시골 지역은 통신이 불안정하죠.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빨라요? 기술이 더 좋은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술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아마도 국토 크기, 인구 밀도, 정부 정책, 여러 요인이 있을 겁니다. 가이드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은 국토가 작아서 인프라 구축이 빠르다고요. 전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상대적으로 쉽다고 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기업들이 경쟁하고 국민들이 빨리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숙소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선진국의 기준이 뭘까요? GDP, 군사력, 문화, 기술. 한국은 GDP로 보면 세계 10위권이에요. 군사력도 강하죠. K-팝과 K-드라마는 전 세계에서 인기고요. 기술은 반도체, 통신, 자동차. 많은 분야에서 최상위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한국을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수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지하철 터널벽에 전광판이 지나갔습니다. 광고가 나왔죠. 깨끗하고 밝고 빠르게 움직였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거라고요. 마지막 날 오전, 우리는 전쟁기념관으로 갔습니다. 용산에 위치한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입구에 탱크와 전투기가 전시돼 있었고 학생들은 신기해했죠.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첫 전시실은 한국전쟁관이었어요.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기록이 담겨 있었죠. 사진들이 벽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1953년 서울의 모습이었어요. 폐허였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텐트촌, 굶주린 아이들. 흑백 사진 속 풍경은 처참했어요. 이게 정말 70년 전 서울이라고요? 학생들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어요. 이게 우리가 어제 본 그 서울이요? 저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1960년대였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어요. 판잣집, 비포장도로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들. 한국은 당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고 설명이 나와 있었죠. 1인당 GDP가 100달러도 안 됐다고 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가 경제 개발을 시작했다고요. 수출주도 전략을 택했다고 했죠. 만들어서 팔아야 먹고 산다는 절박함이었다고 했어요. 1970년대 사진이 나왔습니다. 공장들이 보였어요. 포항제철, 현대조선소. 중화학공업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는 사진이 있었죠.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당시 한국인들은 하루 12시간씩 일했다고요. 주 6일 근무는 기본이었고 휴가도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이었다고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가이드가 대답했죠. 선택지가 없었다고요. 자원도 없고 땅도 작고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으니 일해서 만들고 파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1980년대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울 올림픽 준비 모습이 보였어요. 고속도로가 생기고 아파트가 지어지고 지하철이 건설됐습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죠.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1980년대는 민주화 운동도 있었다고요.
경제 발전과 동시에 정치적 자유를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1987년 직선제 개헌으로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다고 했죠. 그 다음 전시실로 이동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사진 속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금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1997년 한국은 파산 직전이었다고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국가부도 위기였다고 했죠. 그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어요. 금을요? 왜요? 가이드가 대답했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였다고요. 결혼 반지, 금목걸이, 돌반지. 가지고 있던 금을 다 내놨다고 했습니다. 350만 명이 참여해서 227톤의 금을 모았다고 했어요.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가이드가 미소 지었죠. 3년 만에 위기를 극복했다고요. 2001년에 IMF 차입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아서 나라를 살렸다니요. 미국이었다면 가능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 전시실은 현재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서울 야경이 나왔어요. 한강과 고층 빌딩들, 빛나는 불빛들. 1953년 폐허 사진과 대비됐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반도체 공장, KTX, 인천공항, 오지타워. 우리가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1953년 1인당 GDP 67달러. 2024년 1인당 GDP 33,000달러. 1960년 수출액 3,300만 달러. 2023년 수출액 6,320억 달러. 1970년 인구 3,200만 명. 2024년 인구 5,200만 명. 1960년 문맹률 28%. 2024년 대학 진학률 70%. 숫자들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다는 것을요. 전시를 다 보고 나와 야외로 갔습니다. 기념관 옥상에 전망대가 있었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빌딩 숲, 한강, 남산타워.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나라가 실존한다는 게 신기해요. 폐허에서 이렇게까지. 다른 학생이 덧붙였죠. 교과서에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기적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기적이라고 불릴만 했어요.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고요? 가이드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교육이라고요.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한국은 가난할 때도 교육에 투자했다고요. 1950년대에 초등 의무 교육을 시작했고 1960년대엔 중학교, 1970년대엔 고등학교 진학률이 급증했다고 했죠. 부모들은 굶어도 자식은 학교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위기 대응 능력이라고 했어요. 전쟁, 가난, IMF. 계속 위기가 왔지만 매번 극복했다고요.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인들은 특별한 건가요? 가이드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특별하다기보다는 절박했다고요. 살아남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발전의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의지가 중요했던 거구나. 한국은 빠르게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만든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어요. 더 나은 삶을 원했던 사람들,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 위기마다 함께 뭉쳤던 사람들. 저는 학생들을 봤습니다. 아이들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숫자나 기술이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오후에 명동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이면 떠나야 했죠. 학생들은 마지막 쇼핑을 했고 저는 카페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폐허 속에서 시작했구나. 그리고 지금 이 도시를 만들었구나. 존경스러웠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3주 전 이야기였어요. 저는 학교 강당 무대에 서 있었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교사들,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들까지요. 제 뒤 스크린에는 서울 야경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전에 마지막 밤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네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숙소 로비에서 학생들과 모였어요. 짐은 이미 다 쌌고 내일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가야 했죠. 저는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고요. 에밀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병원이요. 15달러로 진료받은 거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다른 학생이 덧붙였죠. 저는 새벽 배송이요. 밤 11시에 주문한 게 아침 7시에 오다니요. 한 학생은 지하철을 꼽았습니다. 실시간 도착 정보, 스크린도어, 깨끗한 내부. 보스턴 지하철과 비교가 안 된다고 했어요. 또 다른 학생은 무인 편의점, 시장 할머니의 배달앱, 학교의 디지털 교실을 말했죠.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게 다 정상인가요? 우리가 이상한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둘 다 정상일 거예요. 다른 방식일 뿐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효율성, 편리함, 속도. 한국이 앞서 있다는 걸요. 저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냈었어요. 한국 여행에 대한 리포트를 쓰라고요. 제목은 자유였습니다. 학생들이 써온 제목을 공유하기 시작했죠. 첫 번째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역사책을 다시 쓰게 만든 나라로 했어요. 두 번째 학생은 70년의 기적은 어떻게 가능했나라고 했죠. 세 번째는 전쟁의 폐허에서 반도체 강국까지였어요. 더 나왔습니다. 미국이 배워야 할 것들. 빠름의 미학, 한국은 어떻게 미래가 됐나? 교과서가 틀렸다. 15명 모두 다른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어요. 선생님, 저는 한국이 박물관인 줄 알았어요. 옛날 문화를 보러 가는 거라고요. 근데 아니었어요. 여기는 실험실 같았어요. 미래를 실험하는 곳이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박물관이 아니라 실험실이라니요. 다른 학생이 덧붙였죠. 일본은 전통을 잘 보존하는 나라예요. 중국은 거대한 나라고요. 그런데 한국은 뭔가 계속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멈춰있지 않아요. 저도 느꼈습니다. 한국은 정체되지 않았어요. 계속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죠. 오지를 쓰면서 육지를 개발하고 KTX를 운영하면서 하이퍼루프를 연구하고 반도체 1위를 지키면서 차세대 기술을 만들고. 학생 하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언제쯤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웃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배울 건 분명히 있어요. 그날 밤 늦게까지 학생들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 느낀 것들, 배운 것들. 아이들의 눈이 빛났어요.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진 표정이었죠. 귀국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교장 선생님께 제안했어요. 특별 발표회를 열자고요. 학생들이 경험한 걸 학교 전체와 공유하고 싶다고 했죠. 교장 선생님이 동의했고 2주 후 발표회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강당 무대 위에 선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자동 입국 심사, 지하철의 스크린도어, 전통시장 할머니의 배달앱. 하나씩 보여줬죠. 청중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교사들이요. 한 동료 교사가 손을 들었어요. 정말 시장 할머니가 배달앱을 쓴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봤다고 80대쯤 되는 분이 능숙하게 사용하셨다고 했죠. KTX 이야기를 했을 때 또 반응이 왔습니다.
2시간 30분에 400km요? 교육청 관계자가 물었죠. 저는 대답했어요. 정확히 2시간 30분이었다고, 1분도 안 늦었다고요. 판교 테크노밸리, 삼성 반도체, 송도 스마트시티.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청중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놀라움, 의아함, 그리고 인정. 전쟁기념관 사진을 보여줬을 때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1953년 서울 폐허 사진과 2024년 서울 야경을 나란히 띄웠어요. 대비가 극명했죠. 저는 말했습니다. 70년입니다. 이 두 사진 사이는 70년이에요. 한 사람의 생애보다 짧은 시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무대로 나왔습니다. 각자 리포트 제목과 핵심 내용을 발표했어요. 에밀리는 의료 시스템을, 마이클은 교통 인프라를, 사라는 디지털 교육을 이야기했죠.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스크린에 한 문장을 띄웠어요. 한국은 미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현재로 만든 도시였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거의 나라로 알고 있었어요. 전쟁, 분단, 가난. 교과서에는 그것만 나오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를 살고 있었어요. 청중 중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학부모였어요. 그럼 한국이 미국보다 발전했다는 건가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면에서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본 것들, 디지털 인프라, 대중교통, 의료 접근성, 교육 시스템. 적어도 이런 면에서는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다른 교사가 물었어요. 왜 우리는 한국을 이렇게 몰랐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선진국이고 아시아는 우리보다 뒤처져 있다는 선입견이 있었죠. 하지만 세상은 변했어요. 우리의 인식이 따라가지 못했을 뿐입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나왔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교장 선생님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발표했죠. 내년에는 한국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더 많은 학생이 경험할 수 있게 하겠다고요. 일주일 후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 전체 사회교사 연수에서 발표를 해달라고요. 한국 현대사에 대한 교육 과정을 개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번 여행이 학생들만 바꾼 게 아니라는 걸요. 저도 바뀌었고 학교도 바뀌고 있었어요. 오늘 아침 수업 시간에 세계사를 가르쳤습니다. 20세기 경제 발전 파트였어요. 저는 새로운 챕터를 추가했습니다. 한강의 기적, 한국의 경제 발전이라고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박물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곳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배울 수 있어요. 빠른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지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 배울 만하다고요. 창밖을 봤습니다. 보스턴의 늦가을이었어요. 나뭇잎이 떨어지고 학생들이 교정을 걷고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세상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요.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